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억울한 것도 못 참지만 남 억울한 것은 더 못 참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해주겠지 하는 그런 사회적 믿음이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정신과 저항 정신이 합쳐져서 항상 나라에 위기가 있거나 공동체가 위협을 당했을 때 힘을 모아서 함께 이겨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한국인은 참지 않아의 저자 신서연입니다. 지금 초등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통과해 오면서 느꼈던 점은 참 우리 한국인이 위기에 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저력은 무엇인지, 한국인의 원동력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게 되었고, 한국인은 참지 않아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평소에는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평소에는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다가도 왜 국가적인 위기만 닥치면 이렇게 단결해서 엄청난 힘을 내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한국인들은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근 100년 동안의 어려움만 얘기해보자면 식민지배, 분단, 전쟁, 가난, 독재, 소설로 쓴다면 뭐 이렇게 설정 과다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불행 종합 세트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힘을 모아서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또 이루어냈습니다.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UN 세계무역기구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반열로 이동시켰어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까지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사례가 단 한 국가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없었고요. 정치 면에서의 성취를 살펴보자면 전 세계 단 10%의 국가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아요. 선거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진행이 되는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시민 문화는 성숙되어 있는지,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지, 이런 다양한 면에서 평가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돼 있다는 거죠. 문화면의 성취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K-팝의 인기가 10년 넘게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더 고조되어 있고, 기생충이란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했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는 전 세계적인 인기와 더불어서 에미상이라는 상도 수상했었고, 전 세계 컨텐츠 순위를 보면 자국 컨텐츠, 미국의 컨텐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최근에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 문화가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흔히 이런 한국의 발전이나 성취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기적이나 운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원동력을 설명하는 용어로요. 다른 선진국들을 살펴보면 다른 선진국들도 자신의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어떤 저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쌓아온 어떤 저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정리해본 용어인데요. 공동체를 위하는 저항정신. 공동체 정신과 저항정신이 이제 합쳐진 거죠. 일단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홍익인간 정신이 아주 예전부터 우리 한국인의 DNA에 스며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왕이나 황제가 있었던 그런 전제 정치 시절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권의식이 강했어요. 공동체의 주인이 각자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라에 외침이 있거나 난리가 나면 농민들이나 천민같이 사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국민 스스로, 민족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의식, 이제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힘이 센 대상이 이제 침입해 오고,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게 옳지 않으면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사람들이 어떤 일에 모일 때는 항상 옳은 일, 정의를 추구하는 일에만 모이지 옳지 않은 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정의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나 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은 없고 항상 공동체, 또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에만 모여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억울한 것도 못 참지만 남 억울한 것은 더 못 참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해주겠지 하는 그런 사회적 믿음이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정신과 저항 정신이 합쳐져서 항상 나라에 위기가 있거나 공동체가 위협을 당했을 때 힘을 모아서 함께 이겨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켜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공동체를 위한 저항정신을 볼 수 있는 사례는 사실 까마득하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례는 임진왜란 때의 임진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초기에는 굉장히 조선 상황이 암담했습니다. 일본이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2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침입해왔고, 또 조선은 건국하고 200년이 넘게 큰 전쟁이 없어서 전쟁 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일본군이 부산으로 들어와서 관군을 전부 패퇴시키고 20일 만에 서울을 차지하게 됩니다.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파천을 떠났고요. 정규군은 이미 다 항복을 한 상태였어요. 그냥 나라가 망할 위기였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의병입니다. 이 의병이 등장하니까 일본군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내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군대끼리의 이런 충돌이지 일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항하는 이제 의병들, 백성들을 죽이면 더 많은 백성들이 의병에 참여해서 더 많은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의병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군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초기에 의병들이 활약해주면서 관군이 재정비할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관군이 다시 재정비되고 이 의병들이 관군과 함께 싸우면서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장 이순신과 수군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명군이 참전해 오면서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제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조선 말 상황을 살펴보면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요. 그 가난한 이유가 뭐 게으르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었는데요. 하나는 봉건제의 한계와 모순, 그리고 개항을 시작하면서 들어왔던 외세였는데요. 일단 봉건제의 한계 속에는 그 당시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이제 세금 문제였어요. 당시 조선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수치제도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거든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지방관 마음대로 걷어들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명목에도 없는 세금을 걷기도 하고 중간에서 이제 착복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더 걷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가난을 면하기가 어려웠고 오죽하면 이제 자기 집과 땅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했는데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존재는 외국 세력이었어요. 이 외국 세력들은 이제 조선에 와서 상업활동을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에 농민은 물론이고 상인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외국 상인들은요, 뭘 팔았냐면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 면직물이나 성냥 이런 거를 팔았고, 조선에서는 1차 산업 제품인 이제 쌀, 콩, 가죽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만든 그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이제 품질 경쟁력을 우리나라 이제 상인들의 그런 수공업품이 이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은 자국 산업이 한창 발전할 때라서 식량이 많이 필요해서 조선 쌀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사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쌀이 부족해서 쌀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또 식량은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될 조선 정부는 너무 부패하고 무능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에는 철종 때부터 뭐 홍경래의란, 임술 농민 봉기 이런 큰 사건부터 자잘한 밀란까지 밀란이 끊이지 않은 해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학 농민 운동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죠. 동학이 이제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1860년에 최재우란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이제 최재우는 당시 이런 심각한 조선의 문제를 이미 있었던 기존의 사상인 뭐 유교, 도교, 불교 같은 걸로는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만든 이 사상에다가 동학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동학의 가르침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신분차별, 적서차별, 그리고 남녀차별까지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니까 서로 돕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폈거든요. 당시 차별로 고통받던 백성들한테는 와닿는 그런 종교이자 사상이었겠죠. 이제 빠르게 이제 교세를 펼쳐갔는데 당연히 기존 질서를 다 부정하는 이 동학이 조선 조정에서는 눈엣 가시였겠잖아요. 그래서 혹세무민이라는 죄를 씌워서 최재우를 처형하고 동학 믿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동학을 믿다가 들키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이번에는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동학 교도라고 몰아가지고 가두었다가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학을 원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부패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까지도 동학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동학도 이에 힘입어서 동학을 합법화시켜달라는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대형 집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동학을 합법화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반봉건, 반외세 이런 외침들이 함께 나타나게 돼요. 부정부패를 없애자, 탐관오리를 처벌하자, 그 이상한 세금을 좀 걷지 마라, 뭐 일본 세력 타도하자, 이런 주장들이 이제 함께 외쳐지면서 어떤 종교 운동에서 사회개혁 운동으로 점차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성과가 없다가 우리가 아는 그런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전라도 고부였어요. 고부는 지금의 정읍을 얘기하는데 이 전라도 지방이 곡창지대여가지고 탐관오리 수탈이 예전부터 아주 심했거든요.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은 탐관오리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이상한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이걸 참다가 결국 백성들이 터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물세였거든요. 필요하지도 않는 새 보를 만들게 한 다음에 엄청난 물세를 매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그 지역 동학 접주였던 전봉준이 이제 나서서 고부 군수에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봉준을 중심으로 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고부 관할을 습격하게 돼요. 감옥에 갇혔던 이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마구잡이로 걷어들인 식량들을 창고에서 꺼내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조정에서는 당연히 이 사건을 조사할 조사관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조사관이 문제였어요. 이 조사관이란 사람이 고부군수 조병갑을 일방적으로 싸고 돌면서 동학 교도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어요. 교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집을 불태우고 심지어 이제 부녀자까지 괴롭히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니까 이제 전봉준과 동학 교도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봉기하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글을 발표해요. 그 고부 지역과 그 인근 지역 다 볼 수 있게 보국 안민과 탐관오리 처벌을 위해서 우리 같이 봉기하자, 이런 글. 그래서 이제 고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의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이 와 이렇게 모이면서 동학 농민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동학 농민 운동은 그 전에 계속 있었던 밀란들과는 좀 달랐어요. 탐관오리 처벌만 주장한 게 아니라 반봉건, 반외세 확실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밀란이 아니라 사회를 바꿔보자는 사회개혁 운동으로 이제 발전해가고 있었던 거죠. 전라도의 여러 고을에서 승리한 이제 동학 농민군은 조선 왕조의 어떤 상징적인 도시죠. 전주성까지 입성하게 되는데요. 조선 조정에서는 수도군을 내려보내서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청나라 군대에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나라 군에 파병을 요청한 것이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1884년 갑신정변 때 맺은 텐진 조약 때문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을 하게 되면 일본에도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갑자기 자기네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겠다고 한 거예요. 일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억지 핑계를 들어서요. 한나라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 두 나라 외국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얼른 해결해야겠다 싶은 조선 조정은 화약을 이제 제안하게 돼요. 그래서 얼른 화약 맺고 이 난리를 끝내자. 그래서 동학 농민군도 불필요한 외세의 개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화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화약을 맺을 때 동학 농민군이 요청했던 해정개혁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런 것을 들어주면 화약을 맺는다. 신분제 폐지, 노예제 폐지, 과부의 재혼 허용, 잡다한 세금 징수의 금지, 이 내용들이 바로 봉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제 개혁안들이었던 거죠. 화약을 맺은 동학 농민군들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일본군도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이 조선에서 난리가 난 것을 기회 삼아서 조선에 미치고 있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조선을 일본 영향력 하에 두겠다.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을 급습해가지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인질로 잡고 친일 내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친일 내각이 만든 기구가 군국기무처라는 기구거든요. 이 군국기무처는 고종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초법적인 그런 기구였어요. 이 군국기무처에서 실시했던 개혁이 갑오개혁입니다. 동학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패전개혁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동학 농민군들의 주장이 정부의 개혁안에 반영됐다는 건 굉장히 환영할 일이긴 했지만 갑오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친일 내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청나라를 급습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자기네들이 화약을 맺고 물러났는데도 철병하지 않는 일본군을 보고 동학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2차 봉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이 이 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보다 수는 훨씬 많았지만 농민들이다 보니까 구식 조총이 겨우 가지고 있는 무기였고 그나마도 없어서 농기구 같은 걸로 싸우니까 도저히 일본군은 우수한 화력이나 그런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이미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 세력, 반일 세력을 새싹부터 잘라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동학 농민군을 철저하게 토벌했어요. 그래서 동학 농민군은 결국 이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뿔뿔이 전부 흩어지게 되고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처형당하면서 동학 농민운동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본군을 물리치지 못했고 일본군은 조선 침략을 막아내지도 못했지만 이 동학 농민군이 역사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은 국제 정세를 바꿔버려요.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패권은 청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이기면서 몇백 년 동안 청나라가 쥐고 있었던 동아시아 패권은 일본으로 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숨기지 않고 조선 침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은 구시대의 폐습들을 동학 농민군이 많이 바꿔냈다는 거예요. 그 갑오개혁을 통해서 신분제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 허용이라든지 죄형 법정주의, 조세를 법대로 걷는 것, 과대했던 그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이런 내용들은 전부 동학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이게 다 갑오개혁에 반영이 돼서 사회가 그때 크게 변하게 되죠. 물론 친일 내각에 의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한계도 많고 문제점도 많이 있었지만 분명한 건 이때 실시했던 개혁들이 확실히 조선 사회를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몫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민이라는 어떤 계층은 그 사회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역사의 전면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은 이제껏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해서 역사의 엑스트라에만 존재했던 이 농민들 그리고 사회 아래 계층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회개혁의 주체가 되고 또 정치 주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이때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사회의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한 사람들,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세상을 좋게 바꾸는데 참여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3.1운동도 그랬고요. 4.19 혁명 때도 그랬고 5.18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고 6월 항쟁 때도. 그래서 이런 전통이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어져 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